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탈보이사입니다. 정확한 의학 정보를 쉽게 풀어 전달하고 건강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의 수술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부위에서 신경이 눌려서 이렇게 네 손가락이 저린 증상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이 잘 아프지 않고요. 손바닥과 손에 저림 증상이 있고요. 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안쪽으로 몰아주는 이 근육이 나중에 심하게 되면 위축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힘이 빠지고 손이 무뎌지고 손을 놀리기가 좀 어려워지고 정교한 작업을 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컵을 놓친다든지 숟가락을 놓친다든지 젓가락을 놓친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할 때 굉장히 힘들고 손에 힘이 없어서 병을 못 따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이 아픈 것이 아니고 손바닥과 손이 저리거나 힘이 빠지거나 통증이 있는 그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무뎌지기도 하고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수술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 건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약 먹는 것도 있고 주사 맞는 것도 있고 물리치료, 체외충격파나 그런 찜질 같은 걸 하는 게 있고요. 수술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손목 터널 증후군은 수술법이 가장 좋은 치료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사 맞는 것이 효과가 좀 좋긴 한데 주사 맞는 것은 신경이나 힘줄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계속 맞다 보면 통증은 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손에 힘이 빠진다든지 신경이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어떤 때 주로 수술이 필요하냐면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심한 통증이나 저림이 나타나는 경우죠. 보존적 치료라고 하면 약물, 주사, 찜질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리다고 하면 방법은 사실 수술밖에 없죠. 그리고 흔히 간과하기 쉬운 건데 손을 이렇게 잡는 근력이나 아니면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 이건 사실 마비거든요. 근력이 떨어지는 것은 운동마비, 감각이 떨어지는 것은 신경마비입니다. 이런 마비가 있으면요. 그냥 방치하고 증상만 줄일 게 아니고 수술을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계속 주사를 맞거나 약을 강하게 먹어서 증상을 줄이면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손이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장애가 남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면 수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일할 때도 지장이 있으면 마찬가지죠. 일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근전도 검사라고 있거든요. 손에 바늘을 꽂아서 전기 신호를 가지고 신경 손상이 얼마나 왔냐 이걸 파악하는 건데요. 이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 손상이 매우 심하거나 중등도 이상이 왔을 경우에는 증상을 억지로 줄이기보다는 수술을 하는 것이 손의 기능을 찾는 방법입니다. 손의 기능은 통증도 중요하지만 손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가 손을 평생 갈고 닦은 그 기능 자체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항상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손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근데 손에 신경이 무뎌지면요. 손이 알아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했던 간단한 일들도 할 수가 없죠. 병을 딴다거나 단추를 잠그는 것도 사실 어려워질 수 있고요. 더 복잡한 일은 더 어렵죠. 손목 터널 증후군을 수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절개하는 방법을 3가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내시경적인 방법을 또 설명드릴 겁니다. 3가지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요. 절개 방법 중에는 이렇게 손목 터널이 있는 이 손바닥을 길게 절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는 절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길게 절개하는 방법은요. 장점은 손목에 눌리는 부분과 여기 손목 터널이 있는 부분 그리고 이쪽에 잠재된 부분까지
다 감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신경 전체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때문에 정말 수술하는 사람도 너무 개운하고 수술 받는 사람도 나는 고생했지만 수술을 제대로 받았다. 그런 느낌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수술이고요. 이 수술의 장점 중에 하나는 숙련도가 낮아도 할 수 있다. 물론 뭐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외과 의사라고 하면 천천히 수술을 하면 천천히 들어가면 크게 문제 없이 신경을 피하고 그 힘줄을 손상시키지 않고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수술법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효과적이고 그리고 영구적인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손바닥은요, 제가 방아쇠 손가락 때문에도 뭐 수차례 설명드렸지만 특수한 피부이기 때문에 조금만 절개해도 회복이 오래 걸리고 통증과 흉터가 오래 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통증이 이게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갈 수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일을 잘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입원 기간도 깁니다. 설명은 뭐 하루 이틀이면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입원을 보통 한 5일에서 7일 정도는 권장하고요. 이게 통증도 있지만 부종 때문에 약을 써서 좀 가라앉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그 유행하는 손바닥 최소 침습 수술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같은 데를 째는데 이걸 좀 적게 째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이거보다 조금 더 적게 쨘다는 분도 있는데 사실 한 이 정도 잽니다. 적게 째면은 손바닥을 손상을 덜 주니까 회복이 잘 되고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기분만 적게 째는 거고 손바닥을 일단 째게 되면 회복이 느린 건 비슷합니다. 그래서 통증은 조금 줄 수도 있겠지만 손바닥이 늦게 아물고 그 통증이 오래 가는 건 비슷합니다. 또 단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길게 째게 되면 이거는 신경을 다 보기 때문에 위아래 다 손목 터널을 누르고 있는 그 신경을 누르고 있는 구조물을 다 제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노련한 선생님들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좀 수술이 좀 미숙하거나 아니면 꼼꼼하게 신경을 쓰고 이쪽 저쪽 다 들여다보지 않으면 수술이 좀 불완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수술하고도 저림 증상이 남아서 고생을 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진짜 그럼 꽤 있냐? 그 논문에 보면요. 많다고는 돼 있지 않습니다. 뭐 비슷하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최소절개법을 쓰는 분들은 아주 익숙해서 수술을 잘 하셔서 그렇겠지만 수술을 잘 못하시는 선생님들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분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하고 통증이 남거나 오래 가서 재수술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게 째는 것이 확실한 해결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위쪽과 아래쪽이 다 감압이 되질 않아서 수술 자체가 불완전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다 보이지 않아서 혹시라도 신경 손상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손바닥을 째지 않고 저는 손목 절개법을 쓰는데요.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리느라 정확히 못 그렸는데 가운데를 절개합니다. 가운데를 절개하고 다른 절개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술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손바닥을 째지 않기 때문에 손목은 회복이 손바닥보다 훨씬 빠릅니다. 통증도 적고. 그래서 통증에 대한 그런 경과가 아주 좋기 때문에 일상복귀가 빠르다. 입원 기간도 굉장히 적습니다. 입원 기간도 보통 한 95% 이상. 환자들이 원하면은 조금 더 있는데요. 보통은 1박 2일에 다 퇴원입니다. 입원 기간이 굉장히 짧고 정말 그 시간이 없는 분들은요. 외래에서 부분 마취로 실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통증이 아무래도 좀 있긴 하지만 너무 바쁜 분들은 입원 없이
그 수술실에서 수술하고 바로 당일날 퇴원하는 그런 방법도 쓰기도 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그래도 그 통증이 부분 마취를 할 때 좀 있기 때문에 수술 통증이 좀 있다기보다는 팔을 꽉 동여매야 돼서 그 팔저림이 좀 있습니다. 수술할 때. 그것 때문에 하루 정도는 입원을 하시고 그 전신 마취 내지는 수면으로 좀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적게 째지만 수술이 거의 완벽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경을 감압하는 정도가 아주 좋아서 수술 후에 증상 호전이 빠르다는 게 장점이에요. 기존의 수술 방법은 손바닥을 절개하는 방법은 재발의 우려 때문에 그리고 환자의 통증 때문에 수술 후에 손에 깁스를 이렇게 채웁니다. 그래서 한 2주에서 한 4주 정도는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이러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깁스를 다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손목을 이렇게 수술하는데 깁스를 하지 않고 그냥 이런 상태로 갑니다. 그냥 여기 붕대만 하루 이틀 감고요. 이런 상태로 가서 일상생활 다 하시고 써도 재발의 우려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이 손목 절개법의 큰 장점이 재발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재발률이 거의 1% 미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재발이 없었거든요. 제 환자 중에는. 재발률이 거의 0%에 육박하는 그런 방법이고, 신경 손상이나 아니면 감염의 그런 우려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전통적인 수술 방법의 경우에는요, 통증도 있고 오랫동안 못 쓰는 단점도 있지만 재발률이 약 3%에서 5% 정도로 좀 높은 편입니다.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이걸 보통 제가 환자를 관찰할 때 2주간 관찰하거든요. 맨날 오는 건 아니고 수술하고 집에서 소독하라고 하시고 2주 만에 옵니다. 2주 만에 와서 실밥 뽑고 특별한 문제 없으면 다시 오지 않는 그런 방법을 쓰고요. 손바닥을 절개하게 되면 상처를 좀 자주 봐야죠. 그래서 이틀에 한 번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보는 방법, 제가 아는 방법은 손목을 절개하고 경과를 보는 방법인데 특별히 부작용이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손바닥 절개하는 방법을 쓰지 말고 이렇게 손목을 절개하고 뭐 수술을 깔끔하게 하는 방법을 쓰면 좋지 않겠냐 싶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함정이 있습니다. 이 손목 절개 방법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손 수술을 웬만큼 해보셨다고 하는 분들도 이 방법을 쓰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잘 따라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접근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를 절개하고 터널처럼 이 안을 벌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손목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는 겁니다. 이 안쪽으로 이렇게. 그 접근 방식이 좀 독특해서 그런데 찬찬히 배우면 되는데 좀 그렇지 않고 대략 되겠지 하고 들어가면 수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뭐 수도 없이 수술을 했지만 정말 많이 했거든요.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을. 근데 지금도 어렵습니다, 이게. 예. 거의 뭐 며칠에 한 번, 뭐 어떨 때는 매일 뭐 몇 명씩 하기도 하는데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엊그제 수술하신 분도 수술은 항상 거의 잘 되지만 할 때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도 어렵습니다, 이게. 이 수술 하시는 선생님 중에 이거 너무 쉽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달인급인 거고요. 저도 어렵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수술이 어렵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방식이 좋다는 얘기는 들어서 별거 아닌 줄 알고 시도했다가 수술이 제대로 안 되고 신경이 손상됐는지 아닌지는 제가 뭐 파악할 수는 없지만 수술이 어쨌든 제대로 안 돼서 환자는 수술하고도 계속 저리고 그 상태로 몇 달 내지는 몇 년이 지나서 돌다 저한테 오셔서까지 진료를 받는 분들을 제가 꽤 봤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렇게 수술이 돼서 대단하다. 수술 잘하시네 싶었지만 실제로 수술 경과는 굉장히 안 좋았던 케이스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종종. 해서 제가 하는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 방법은 손목을 절개해서 들어가는 손목 최소
절개 손목 접근법이다. 그 외에는요, 다른 방법들이 또 시도되고 있는데, 손목에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여기다가 내시경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관통시킨 다음에 내시경을 들여다보고 손목을 누르고 있는 그 인대를 절개해 주는 거죠. 이게 내시경적인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그냥 경피적 시술 방법이 있는데, 그건 하키나이프 같은 거 혹은 하키나이프로 여기 손목 터널을 누르고 있는 인대를 절개하는 건데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쓰시는 분들, 본인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데, 옆에서 평가되기에는 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하죠. 만약에 신경 손상 가능성이 그렇게 높질 않았다고 하면 저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시경적인 방법이나 경피적인 방법, 즉 바늘만 가지고 보지 않고 수술하는 방법은 좀 위험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수술 선택 시 고려해야 될 것은요, 환자의 증상이 얼마나 심하냐, 그리고 환자가 어떤 수술을 더 좋아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외에 의사가 얼마나 숙련도가 있느냐, 특정 수술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바닥을 절개하는 수술도 정말 숙련도가 좋아서 이렇게 최소로 손바닥을 절개하고 수술을 해도 뭐 능수능란하게 다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직 그 수술법이 좀 익질 않아서 이렇게 절개를 다 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제가 하는 그 최소 절개 손목 접근법은 굉장히 이게 좀 힘든 방법이라서, 제가 이 방법을 할 줄 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건 아니고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이 수술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사전에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술 방법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요, 이 수술법을 퍼뜨리려고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너무 좋으니까요, 결과가. 그렇지만 수술 방법이 너무 어렵고 이거를 그냥 말로만 설명하기는 또 어렵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자세한 그림과 그 자세한 설명, 정말 하나하나 정말 자세한 설명을 달아서 책을 낼 생각입니다. 한글판하고 영문판으로 내서, 이것도 인류의 유산이라면 유산인데, 이 기술을 딱 남겨놓을 생각입니다. 만약에 손목 절개법을 하고 싶은 선생님이 있다면 그 책만 사서 보면은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후진을 양성하려고 의사 선생님들을요, 여러 분 가르쳤는데, 이거 마음에 들 때까지 이렇게 잘 하신 분을 잘 못 봤고, 겨우 좀 하다가 많은 그 정도까지밖에 못 봤습니다. 물론 저도 배운 거지만, 그래서 조금 이 퍼뜨리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뭔가 그냥 대충 얘기해서는 어렵고 더 자세하게 이걸 설명해 줘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죠. 손은 절인데 자꾸 이렇게 물건도 떨어뜨리고 점점 무뎌지고 손에 힘도 떨어지는데, 이거 문제 있을 것 같은데 수술을 하면 오랫동안 너무 쉬어야 되거나, 수술을 하면 또 회복 기간이 너무 느릴까봐 걱정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 손목을 절개해서 들어가는 제가 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술을 하는 그 병원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찾기가 좀 어려운 단점이 있는데, 잘 찾아보면 몇 군데 병원에서 그렇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에 힘이 빠진다면 증상이 있든 없든 수술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손에 힘이 빠지고 이 엄지손가락에 있는 이 근육도 다 말랐는데 본인들이 잘 모르고 계속 방치하다가 나중에 손의 기능이 다 떨어져서 손을 거의 못 쓰시는 분들이 와요.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하긴 하지만 얼마나 돌아올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얼마 전에 수술하신 분이 되게 인상에 남는데요.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젊은 분이었어요. 50대 초반이었는데
이분이 이 엄지손가락에 힘이 빠져가지고 뭘 이렇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은요, 손의 기능의 50%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심해지면 이 네 손가락은 힘이 안 빠지는데, 왜냐하면 이 네 손가락의 근육은 여기 있기 때문에 손목 터널을 지나지 않습니다. 신경이 힘줄만 지나기 때문에 이 힘은 안 빠지지만 엄지손가락이 안쪽으로 구별해주는 이 근육이 손목 터널을 지나서 나오는 신경이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배한다는 것은 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심하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밖에 못 씁니다. 이렇게 잡으면 다 떨어뜨려요. 근데 그분이 그 증상이 있어서 오셨는데 병원에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렇게 할 때 여기 근육이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여기 근육이 지금 마비가 정말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시급히 수술을 했는데요. 다행히 수술하고 난 다음 날 체크를 해봤더니 여기 근육이 힘이 약간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운이 좋으면 수술하자마자 아니면은 수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능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운이 나쁘면 수술하고도 그렇게 기능이 빨리빨리 안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3개월, 6개월 이렇게 보면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는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어서 통증과 저림이 심할 때 수술을 하시면 경과가 좀 빠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손에 힘이 떨어졌다면 정말 시급한 거고요. 손에 힘이 떨어지기 전에 좀 무뎌졌을 때, 통증이 심할 때 수술을 해서 장애를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하는데요. 이거는 원래 수술하는 게 1번인 병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치료 순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저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처럼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때 사실 그렇게 배웠고요. 물론 지금은 주사 기술이 좀 좋아지고 약이 좋아져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주사를 맞다 장애가 생기는 분들을 하도 많이 봐서 우려하는 마음에 조금 더 강조를 해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심해진다면 기능의 장애가 오기 때문에 통증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손에 힘이 들어가는지 손이 무뎌져서 감각이 떨어지는지를 잘 체크해 보시고 늦기 전에 수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수술법에 대해서 털보의사였습니다.